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4월 넷째 주 부동산 모기지 소식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소식은요, 캐나다 부동산 수요 증가에서 공급 증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캐나다 부동산 협회 지난 3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주택 매물량이 3월 판매량보다 빠르게 증가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전월 대비 7.45% 증가했고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50.72%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Canadian Real Estate New Listing에 대한 수치와 추이를 볼 수 있는데요. 올해 1월 공급량이 바닥을 찍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1월에 6만 8천 개 정도였는데 2월에는 8만 개였고요. 3월에는 8만 6천 개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추이도 작년 6월에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특히 1월 지나면서 2월부터 이 추이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판매량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이 추이도 보면은 작년 5월부터는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더 가파라졌죠, 이 추이가요. 그래서 방금 전에 두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급량이 많이 증가하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수요가 더 가파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e Sales to New Listing Ratio라고 이 시장이 셀러 마켓인지 아니면 바이어 마켓인지 균형 잡힌 마켓인지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되는 수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작년 12월에 118.53%였죠. 그러다가 올해 3월에는 72.63%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은 아티클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요, 이 SNLR 수치가 60%가 넘으면 세일즈 마켓이고 40% 미치면 바이어 마켓이고 40과 60% 사이면 균형이 잡힌 마켓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건 아직도 셀러 마켓이에요.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 수치가 이렇게 많이 변화했다는 거죠. 작년 12월 118%에서 올해 3월 72%까지 내려왔으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주택 과열에 대한 이제 많은 헤드라인 기사에 비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거래를 하시는 바이어분의 입장에서는 느끼시지 못하죠. 왜냐하면 앞에서 저희가 살펴본 그래프처럼 공급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량보다 수요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뭐 나오자마자 다 팔린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못 느끼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주택 판매량의 급상승은 억눌린 수요 때문이지만 현재 시장에 나오는 매물들 역시 코비드 상황으로 억눌린 공급이라는 거예요. 여러 기사에서 뭐 억눌린 수요에 관련된 얘기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억눌린 공급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이 기사에서 이 내용을 접하고 이것도 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 측면에서도 이제 코비드 상황에서 주택이나 투자를 매각하는 것이 망설여졌었는데 이 코비드 상황이 적응이 되면서 구매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판매자, 특히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의 현금화를 시도하는 분위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416 지역의 매물 증가량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검정색이 프리홀드고요, 녹색이 컨도미니엄인데요, 보시면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 계속 하락하다가 올해 3월 23일이죠, 여기요. 3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큰 폭은 아니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인벤토리가요. 그리고 검정색 선인 프리홀드 같은 경우 보면은 올해 1월쯤에 피크를 찍고 계속 하락하고 있죠. 계속 하락하면서 공급량이 줄어들었었는데 4월 6일이죠. 그러니까 4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후반으로 갈수록 이 기울기가 더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상승 폭에 대해서 와 닿을 것 같은데요. 두꺼운 검정색 실선이 2021년도 추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4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다가 4월 중순이 지나면서 이제 공급량이 올라가는 가파르기가 더 심해졌죠. 이게 올해의 공급량 추인데 416 지역의 프리홀드입니다. 그리고 이 가는 검정색 선이 2020년이거든요. 근데 이 2020년은 시점에 코로나가 발생했으니까 코로나에 의한 영향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2019년과 2018년도의 흐름을 보더라도 여기 올라가는 추세가, 그러니까 3월 봄 시장을 맞이하여 올라가죠. 2019년과 2018년도도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서 준을 기점으로 해서 보합 상태를 보이다가 여름이 되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은 이 상승하는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죠. 2019년과 2018년과 비교해도 굉장히 가파르죠. 그래서 아직 분명히 수요가 많은 거는 사실인데 공급량이 많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 이제 그로 인해서 매물량의 증가가 이제 판매량보다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억눌린 수요 같은 경우는 물론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해소가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어느 부분 많이 해소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뒷북을 친다고 이 억눌린 수요가 진행된 이후에 공급의 속도가 붙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평균 20% 이상 상승된 셀러에게 기회일 수 있는 이 시점이 공급량을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하면서 매물량 증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주택 시장의 흐름이 살짝 이제 주춤해지면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와 관련해서 공급 증가와 관련된 기사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있죠. 모기지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는 거에 관련돼서요. 지난 수요일 캐나다 중앙은행은 당분간 현재의 최저 수준인 0.2%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는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상보다 빠른 모기지 이자율 상승이라는 제목인데요. 조금만 읽어볼게요. 제가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입장과 변함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중앙은행은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3년까지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약속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이번 발표에서는 현재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말은 하긴 했지만 경제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금리 인상을 2022년 하반기에 할 수 있겠다고 일정을 변경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23년까지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약속은 했는데 이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조금씩 앞당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당겨진 게 2023년에서 2022년 하반기까지 앞당겨진 거예요. 물론 실제로 금리 인상이 이때까지 미루어질지 아니면 2023년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내용에 따르면 금리 인상의 듀데이가 자꾸 앞당겨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ratehub.ca의 다른 소식들을 종합하면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좋은 소식이 지속된다면 캐나다인들은 예상보다 빨리 높은 모기지 금리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ratehub.ca에 매주 업데이트되는 5개 은행의 이자율을 제가 작년 12월, 올해 3월 초, 그리고 4월 말 이 세 기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바탕으로 제가 그래프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기 5년 변동 이자율 변화를 보시면은 스코샤와 CIBC를 제외한 BMO, TD, RBC는 모두 다 작년 12월에 비해서 올해 4월 말에 많이 하락했죠. 물론 스코샤랑 CIBC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는 하락했습니다. 이 두 은행 같은 경우는 3월에는 작년 말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했는데 아무튼 올해 4월에는 많이 하락했죠. 그러니까 추세가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5년 변동 이자율이요. 그래서 TD 같은 경우는 1.9였는데 올해 3월에 1.75였고 4월 말에는 1.55까지 내려갔잖아요. 반면 5년 고정 이자율을 보면은요, 그냥 딱 봐도 여기 회색이 올해 4월 25일인데 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몇 개 은행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상향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MO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1.93이었는데 올해 3월에 1.99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올해 4월 말에는 2.3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가 변동과 이자율이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 이자율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고정 이자율은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뭘 보여주느냐 하면 앞으로 이자율이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율을 받아서 수익을 만드는 건데 앞으로 이자율이 올라갈 텐데 지금 싼 고정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면 앞으로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은행의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변동 이자율로 지금 돈을 빌려줘야지 앞으로 계속해서 오르는 이자율에 따라 이자율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죠. 은행의 입장에서는 변동 이자율로 모기지를 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변동 이자율로 빌려주고 싶어서 변동 이자율을 계속 낮추는 거고 이제 고정 이자율은 높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세요. 앞으로 모기지가 올라가는데 변동으로 해야 되냐 고정으로 해야 되냐 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모기지 이자율이 올라가는 건 확실하긴 하지만 얼마나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자율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앞으로 이자율이 상승할 거라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이 비싼 고정 이자율을 선택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RBC를 예를 봐도 고정 이자율이 지금 5년이 2.49고 5년 변동 같은 경우는 1.6이에요. 뭐 거의 1%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개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틀려지긴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1.5% 이상씩도 차이가 나고 어떤 분은 2%씩도 차이가 나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단 가장 저렴한 변동 이자율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이자율이 얼마나 어떻게 빨리 상승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모기지 변화량 추이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50만 불 더 비싸게 팔린 동쪽과 서쪽의 주택 비교라는 제목인데요. 여기 보시면 서쪽에서는 런센스빌, 동쪽에서는 노스 리버데일, 이 두 지역에서 굉장히 유사한 주택이 두 개 다 50만 불 이상 오버 애스킹으로 팔렸어요. 50만 불 이상 비싸게 팔렸는데 이 두 동쪽과 서쪽에 이 주택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유사한지 여기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사진들을 올려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리빙룸, 키친, 런센스빌이랑 리버델이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미지가 좀 작기는 한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링크 첨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빈집 재산세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이슈에 대한 기사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2022년 이제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연간 1%의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가치의 1%요. 그래서 2017년에 시행된 외국인 세와 비교하면 이제 이 비율이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2017년에 시행된 외국인세는 주택 구매 가격의 15% 이내 반해서 새로운 빈집세는 1%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외국인세 같은 경우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이 15%라는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에 비해서 이 새로운 빈집세 같은 경우는 매년 1%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기사들도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링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